정치권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의 징계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희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지금 검사장분들 징계구 조치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법무부 수장으로서 사실 말을 아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게 징계성인 어떤 보직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사실 지금 항명하고 있는 이 검사분들은 과거에 이 대장동 수사팀, 그러니까 1차로 2차로 나눠진 수사팀에서도 2차 수사팀에 계셨던 분들이 다수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왜 유독 이번 항소 취소에는 이렇게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대장동 수사 2팀과 관련해가지고 2차 수사팀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검찰의 어떤 녹취록 조작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불법적인 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덮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최근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들을 이 정도의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특히나 이제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등 이러한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는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대장동 2차 수사팀의 불법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형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유희동 전 의원께도 같은 질문입니다만 즉 평검사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도 형사적인 처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좀 당황스럽고 난감한데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의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건지 소상히 알려다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항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논리 구조를. 국민들께 되돌려 돈을 그러니까 검찰들이 민주당으로부터도 욕을 많이 먹고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처럼 검찰이 일을 잘한 거거든요.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거둔 것을 국가가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1심, 그러니까 2심의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 국민의 피해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밝혀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항명이다. 그러면 명령은 돈을 돌려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항명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돈을 돌려받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저 발언에서 곤혹스러움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단임이라는 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서 임기 초에는 모든 정부가 그 강한 지지율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늦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지세가 약화되는 그 구조적 과정을 보면 지지율이 좋을 때 정부와 여당이 이제 밀리면 죽는다. 더 이상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높은 지지율을 기반 삼아서 자신들이 꿈꾸던 것들을 무리하게 관찰하려고 할 때 그게 국민적 저항이 오고 그 지지세가 꺾이고 그 꺾인 지지세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권한 대행하고 뭔가 좀 조용히 자연스럽게 뭘 해보려다가 네. 그것이 자신들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크게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나니까 당황하게 되고 민주당에서는 그 검찰들을 징계해라 하고 있는데 징계할 마땅한 수단과 명분은 없고 참 곤혹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즉 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앞서서 이제 선택적인 반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발의 의미가 항명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항명을 하느냐 그걸 두고 이제 저희가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왜 그동안 이제 검찰이 민주당 정부가 좀 들어서면 그때 유난히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유에 더해가지고 본인들이 잘못된 불법적인 수사를 했던 것을 덮기 위해서 이번에 항소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더 반발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유희동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대장동 일당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사실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대장동 일당이 이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 범죄 수익을 우리가 제대로 환수해가지고 피해자인 성남시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재판 판결문에 그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구형은 7년을 했지만 8년으로 올려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유동규 씨는 추징액이 8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에게 5억 받고 남욱에게 3억 받은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벌금도 4억이나 더 과태료 그 벌금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벌금도 유동규 씨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노역으로 갚아야 됩니다. 4억을. 그러면 노역으로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유동규 씨는 징역 8년에다가 노역 3년 하면 11년을 이 사람은 살아야 돼요. 이 노역 같은 경우는 이 그 가석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되어가고 있다. 또 외에도 정민용 씨 같은 경우도 공직자 신문에도 불구하고 5년인데 6년에 더 가처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환수할 수 있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이 범죄 수익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마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7,800억이 다 범죄 수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 이 수익 부분이라는 것은 이 택지 분양 대금하고요. 아파트 수익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쉽게 따지면 재판부는 5,900억 정도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계산해서 6천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남시 3천억 범죄단 그 조직들 3천억이잖아요. 거기다가 성남시는 확정이익 1,80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1,180억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180억은 지금 김만배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정민용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 재산을 동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검찰과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 범죄 수익을 더 키워가지고 이걸 다 받지 못하면은 이것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뭐 범죄 수익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범죄 수익을 환수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 민주당이 독립몰수죄라는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저희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범죄자들이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무죄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죄 받았습니다. 배임은. 하지만 이것을 나중에라도 범죄 수익을 다 환수할 수가 있고 2021년도에 이 국민의힘 103명의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장동 일당의 수익을 잘 뺐느냐라는 부분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민사로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일종의 이건 지금 급한 마음에 국민들의 불안 또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존해놓고 국가에서 법으로 이것을 정해서 추징을 해야 이것이 되지 개인이 성남시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존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다 보존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강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돈을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자꾸 범죄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냐. 아니 범죄 수익금을 그 범죄 일당으로부터 최대한 크게 울타리를 치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여태까지 당연한 일로 여겨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대장동 사태에서만 김만배 남욱에게만 이렇게 관대한 자세를 취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아까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가 뭐 형을 좀 더 늘려받았다고 하는데 더 늘리면 그 죄를 밝힌 거니까 더 좋죠. 그렇지만 그 범죄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 특히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분들은 형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모든 걸 마무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도 우리가 더 추궁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을 더 거둘 수 있고 범죄 형량을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왜 1심에서 이것을 세웠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좀 풀어달라라는 요청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법원에다 청구 안 하고 검사한테 사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청구를 했다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2,07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보존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거 뭐 한 푼도 못 찾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추징 보전 해제해달라. 그리고 만약 이거 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남욱 씨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조치고요. 1심을 마친 후에 항소를 포기할 때 저희가 다 예견했던 일이고요. 저희가 예견했던 바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알고도 그러셨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곤란한 상황,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상황, 이것을 좀 잠재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테고 아니면 정말 무지에 의한 발언인데 박범계 의원의 경력이나 평소 실력으로 볼 때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는 법원에서 해제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것이 추징 보존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게 추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부 무죄 또 일부 면소가 됐어요. 그리고 항소가 포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할 때 적용됐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이게 풀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추징금이 이게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징금 제로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나는 뭐 이게 추징금을 낼 이유가 없는데 추징금을 목적으로 내 재산을 왜 보전하고 있느냐, 이건 풀어라라고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당당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법원이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바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해달라고 나오니까 그럼 과연 나중에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분들 역시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남욱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정식적으로 법원에다가 동결 해제 조치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본인의 검사에게 협박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남욱 본인 자체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원에서 만약에 남욱 씨가 여기에 대해 동결 해제 조치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법원에서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법률적으로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1심 재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428억에 대해서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징을 할 때는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너 나쁜 놈이니까 너 돈 얼마 있어? 돈 다 가져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김만배 씨가 유동규에게 일이 성사가 다 잘 끝나고 나면 내가 너에게 내 몫의 절반인 428억을 주겠다고 했고 그게 428억 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동규한테는 그 돈이 안 갔고 김만배에게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 428억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욱에게는 얼마를 추징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추징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1차 팀에서 얼마를 환수해야 된다고 했던 거하고 피해금 범죄 수익하고 2차 수사팀하고는 이 계산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1차 재판부에게 검찰이 주장했던 거는 이 대장동 재판부가 70%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도 그래요. 이 70%라는 이 비율은 검찰 당신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때는 50%다.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금액을 산정하기가 지금 어렵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욱 씨에게는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고 대신에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중에는 법원이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특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 2천억 상당을 묶어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것도 우려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겠다고 지금 성남시 그러니까 성남시장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볼 일이고 다만 최초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국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한테 1,000억을 손해 봤어요. 그럼 앵커님이 도망가다 잡혔어요. 그래서 1,000억을 다행히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그 피해를 준 1,000억을. 그럼 그걸 저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나라로 줘야 됩니까? 저한테 줘야죠. 제가 피해봤으니까. 하지만 이 형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추징을 할 때는 그것을 국고로 보내야 되고 이례적인 사례로 이것을 피해자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는 뭐냐면 그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으로 좀 박약 상태에 있고 노령자이고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이례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피해자에게 추징을 해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국가가 다 뺏어가지고 피해자한테 줘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실 법의 어떤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조금 무리하게 주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팽팽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이 녹취록이 하나 있어요. 이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얘기한 건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녹취에 등장한 내용이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사면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얘기를 듣고 국민의힘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받았던 이 몇 개의 혐의와 5개의 재판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가지고 그걸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녹취록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남욱 씨에게 뭐 3년만 버티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거는 유동규 씨의 발언이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때 아, 이거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유동규 씨는요. 이번에 대장동 1심 재판에서도 추징금이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두 명에게 돈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가 3억 1천만 원 남욱 씨한테 받은 거고 5억은 김만배에게 받은 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는 이 3억 1천만 원 받은 것도 누구에게 줬다고 했냐? 김용에게 줬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용에게 준 게 뇌물로 준 게 아니라 본인이 개인 채무를 가진 철거업자한테 3억 원을 갚은 거였어요. 그 철거업자도 그때 당시에 내가 유동규에게 3억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의 진술. 김성태 처음에 이재명 아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뭐 안보수 아태업 회장들 쌍방울로부터 본인 딸에게 오피스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진술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검찰에게 우호적인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될 수가 없다. 이미 유동규의 신뢰는 이미 잊어버렸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이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가장 핵심이었던 배임의 핵심이었던 것이 평당 분양가였거든요. 1,400만 원이냐 1,500만 원이냐.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정여각 회계사가 자기는 1,4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부풀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녹취록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암시하는 윗 어르신이란 그 단어가 원래 원본을 보니까 위례 신도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진상 실장을 암시하는 뭐 실장님이라는 단어도 알고 보니까 재창희 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유동규 씨의 우리가 녹취록을 믿을 수가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궤변이 이제 더 이상 뭐 놀랍지는 않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그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을 때인데 그때 대장동 사업은 유사일의 최대의 치적 사업이다. 자신의 치적 사업이고 당신이 설계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변 상황이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범죄로 연결이 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대장동 사태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녹취의 인물이 윤 전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으니까 검찰이 언제든지 부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3가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특검이든지 이거와 관련돼서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 기소 단계에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범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기 전 단계라면 지금 강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옳죠. 저도 그 말에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건 기소가 끝났고요. 재판이 진행됐고요. 어떤 분들은 1심에서 형을 확정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대법원까지 형을 확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조작된 그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녹취록, 조작된 증거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자로 형을 확정을 받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기소 단계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왜 그것을 재판 과정에서는 그것이 조작됐다,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그때 왜는 그걸 설득을 못 했습니까? 그때는 설득을 못 하고 지금 다 지난 지금에 와서 그거는 위조된 것이고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검사들을 다 죄를 물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법의 정의를 세우는 데도 좀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의 논리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데도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이런 주장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그럼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일명 이제 대장동 2차 수사팀이 이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경제 공동체라는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라는 이제 이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희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몇 개가 있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 그 많은 증거들로 통해 가지고 기소가 된 것이고 재판에서 유죄받으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이 유동규나 그 김용 씨나 정진상을 기소할 때는 이 유동규의 증언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증언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기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 이제 왜 다투지 않았냐? 저희가 재판에서도 김용 같은 경우는 유동규가 그러면 돈을 줬다는 진술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줬다고 한 시간과 장소에 김용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보니까 사실 김용 씨가 유동규한테 간 게 아니라 아니 강남에 있는 자기 자택으로 갔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이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된 이 증거의 객관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유명한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구글 타임라인 때문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네. 정진상 같은 경우도 유동규 씨가 최초에 돈 어디서 줬어? 그러니까 정진상 씨 아파트가 5층인데 계단에서 줬답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 아파트에는 복도식이라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층 어두운 곳에 줬다고 해요. CCTV가 없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판은 이 두 분은 어떤 분은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또 다퉈볼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계속 해봐야 증거의 실체, 그러니까 사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장동에선 1심에서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럼 2심에서 3심에서 더 나오거나 아니면 더 깨끗해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네네.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수익과 관련된 이 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는데 네네.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을 3심으로 하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재판의 증거 부분에 대해서 네. 다툴 게 있으면 다투고 없을 거는 없어 깨끗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끝낸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최초에 이 대장동 일당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느냐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말한 것은 이 거의 공무원 신분이었던 유동규 씨와 정민용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범죄 수익과 환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좀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 하락.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의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요. 이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54.5%, 부정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또 2.5%포인트 내려온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리얼미터는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여야 강대강 대치역, 정치 공방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 이것이 하락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들어보죠. 하락 그냥 상승하다가 또 네. 특히 이제 경주 에이펙 때문에 많이 올라가다 또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유를 좀 볼까요?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MBS 결과 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의 결과를 보면 이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이 일정 부분 상승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항소 포기 사건이 대두되고 나서 거의 뭐 바로 실시한 여론조사라 국민들께서 대중들께서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주말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공론화가 된 이후에 국민들께서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시고 반응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것에 그 국민들께서 더 강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숫자로 금액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중대 범죄 행위자들의 이익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지켜주게 됐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심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여론조사의 반응이 나온 것 같고 저는 이게 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맨 처음에는 항소를 포기했느냐, 왜 했느냐, 누가 지시를 했느냐의 논란이었다면 지금 그것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지금 남욱 씨가 재산 보존한 것들을 철회하고 좀 돌려달라라는 주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김만배 씨 또 정영학 씨 이런 분들한테도 번질 영향도 있고 또 이것이 연관되면서 다른 사안에도 함께 파장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일단 이제 그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논란은 확실히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저는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이제 뼈아픈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라는 주장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이 항소 포기를 하더라도 이 범죄 수익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예민하고 좀 복잡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대장동 2차 수사팀의 어떤 조작과 관련된 보도들이 이번 주에 조금 더 보도가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다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사실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호재인 이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뭐 나는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락할 뻔했던 이 지지율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도와줬기 때문에 2.2%만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다행스러운 지점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후속 조치를 두고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입장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비준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투 선수 1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이제 뭐 하는데 우리 선발을 묶는 거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준을 받으면 국내 법적 효력을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조문 중에 5대5로 배분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못 박아놓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도 비준을 안 받았고 또 상대방이 미국도 비준을 안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비준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60조 1항에 보면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 비준을 꼭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준을 주장하는 거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팩트시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법적으로 꼭 그 지켜야 되는 기본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내놔야 되는데 정부 재정을 쓰기 위한 법적인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틀이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거를 특별법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의 틀을 만들면 그 틀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질까 봐 비준을 못 한다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작동을 하려면 지금 민주당에서 구성하고 있는 특별법이라는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 틀을 통해서 재정을 소요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정을 소요하려면 한 해에 최소 한 200억에서 한 350억 정도는 충분히 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틀거리를 만드는 것은 허용을 받고 국회 비준을 받지 않겠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예산을 쓰려면 네.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근거가 단순하게 특별법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이제 뭐 유희동 의원님께서 뭐 정책위 의장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일견 타당한 의견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 국회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을사늑약 정확히 120년 된 날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장관께서도 했던 말이 사실 우리가 조금 국력이 더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번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추가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협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국내 정치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이제 국회 비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법 제정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통상법원에서 이것을 1심, 2심 패소하고 3심 앞두고 있잖아요. 그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맺어왔던 이 협상 자체가 어떤 변화를 또 가져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맺어온 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비준을 한다고 하면 혹여라도 나중에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패소해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면으로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특별법으로 처리를 하고 또 이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아쉬운 게 왜 뭐 팩트시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할 때는 또 이런 건 비교하면서 또 이럴 때는 또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야당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국내 정치에서 서포트해주면 정부가 대외 활동하는 데 훨씬 더 힘이 실리겠다. 그 과정의 하나로 비준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받았을 때 이 정부의 행위가 국내 모든 제정치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부의 활동에 힘이 실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비준을 받아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통상부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에 박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강 부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힘이 약해서 이것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좀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협상이지만 그 정부의 노력을 칭찬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50대 50을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다. 우리가 뭐 40만 내고 뭐 미국이 60을 내고 아니면 수익을 우리가 70을 가져가고 30을 미국이 가져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의 희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힘이 부족한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원칙을 박아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후에 가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미국이 무리한 주장을 또 그 위에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야 이거 국회 비준 받은 거라 더 이상 못 움직여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단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립니다. 한강버스에 재운항 2주 만에 사고 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 특히 김민석 총리의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체 맨 아래부터 수면까지의 직사거리를 우리가 흘수라고 합니다. 흘수. 근데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그 흘수가 낮은 곳은 2m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한강버스는 1m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떠다니는데 이 지면과의 이 간격이 30cm 여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그렇고 이 한강버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엔진을 그 기존의 아웃바운드 형식이 아니라 이 워터제트 형식으로 이 엔진이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시를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서는 본인이야말로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출항 10일 후에도 바로 정지가 됐고 15일 후에도 또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업체도 3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고 이 업체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머지 2개의 업체보다 이 신생업체는 배값이 더 비싸다고 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좀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 이건 서울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보통 그 사업이 정착하는 데까지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지금 현재의 서울시 그 한강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거는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주시는 지금 뭐 강 부대변인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적이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귀 기울여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다만 이 문제를 좀 지나친 공포 마케팅으로 끌고 간다면 이거는 한강버스를 통해서 시민들께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그런 본질, 취지를 좀 몰각시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